6월의 초입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제법 따가워지기 시작한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서성이며 부산을 떨었어요. 오늘만큼은 제 등짝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마저 달게 느껴지는 날이었지요. 바로 하나뿐인 손주, 선우를 보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냉장고를 열자 미리 재워두었던 갈비가 아주 맛있게 숙성되어 있었습니다. 진간장과 설탕, 배와 양파를 넉넉히 갈아 넣고 마늘이며 생강이며 온갖 좋은 것을 다 넣어 만든 제 비법 양념이었어요. 태민이 어렸을 적 이 갈비찜 하나면 밥 2공기는 거뜬히 비워내곤 했는데 그 식성을 손주인 선우가 꼭 빼닮았지 뭡니까? 할머니 갈비찜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라고 외치던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하여 저도 모르게 입가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갈비를 큼직한 냄비에 앉히고 뭉근하게 끓이기 시작하자 온 집안에 달큼하고 짭조름한 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그 사이 저는 다른 반찬들을 준비했지요. 시금치는 뿌리 쪽 붉은 부분까지 잘 살려 데쳐내고 집간장과 참기름, 깨소금만 넣어 조물조물 무쳤습니다. 고사리는 특유의 억센 맛을 없애기 위해 여러 번 삶아내고 들기름에 달달 볶아 부드럽게 만들었어요. 선우가 아직 매운 것은 잘 먹지 못하니 멸치볶음도 간장 양념으로 고소하게 볶아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에 제 정성과 사랑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사실 며느리인 혜진이는 이런 토속적인 반찬들을 그리 즐기는 편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입이 짧고 까다로웠으니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걸 해먹느냐, 간편한 밀키트나 반찬 가게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는 말을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늘 그런 기색을 내비치곤 했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목적은 오로지 우리 강아지, 선우의 행복한 얼굴을 보는 것이었으니까요. 두어 시간이 흘렀을까 갈비가 야들야들하게 잘 익었습니다. 혹여나 식을까 싶어 가장 큰 보온 도시락통에 국물까지 넉넉히 담고 완성된 밑반찬들도 크기별로 플라스틱 통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 양손에 든 짐이 제법 묵직했어요.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여나 늙고 초라한 할미의 모습이 아들네 집의 번듯한 분위기에 누가 될까 싶어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었지요. 연한 옥색 바탕에 자잘한 꽃무늬가 들어간 블라우스였습니다. 이걸 입으면 그래도 얼굴이 좀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거든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니 벌써 정오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라 그런지 단지 전체가 삐까번쩍하고 깔끔했어요. 제 낡은 빌라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모습에 괜히 제 행색이 더 초라하게 느껴져 옷깃을 여미게 되더군요. 태민이가 이 좋은 집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을 보면 대견하고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와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높은 벽이 생긴 것만 같아 마음 한구석이 시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념도 잠시 1층 공동 현관 로비폰 앞에서 경비원과 잠시 실랑이를 벌여야만 했어요. 방문객 기록을 해야 한다는 그의 말에 제가 아들 집에 가는데 그런 것도 해야 하오? 라고 묻자 그는 규정이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각박해졌구나. 아들 집에 가는 길도 일이 순탄치 않구나 싶어 씁쓸한 마음으로 제 이름과 방문 목적을 적어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에 내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묵직한 반찬통을 한쪽으로 내려놓고 숨을 고른 뒤 초인종을 눌렀지요. 딩동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아이의 발소리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릴 법도 한데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달칵 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반가움보다는 왜 예고도 없이 찾아왔나 하는 의아함과 약간의 귀찮음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 우리 선우 보러 왔지. 점심은 먹었니? 제가 애써 밝게 웃으며 묻자 혜진이는 살짝 옆으로 비켜서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양손에 들린 묵직한 꾸러미를 보았음에도 제가 들어드릴게요라는 말 한마디 없는 것이 조금 서운하게 느껴졌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어요. 아직요. 선우는 방에서 태블릿 보고 있었어요.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주말인데 당연히 집에 있을 줄 알았지. 우리 강아지 할미가 맛있는 거 해왔는데 줘야지. 제가 거실로 들어서자 방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선우가 쪼르르 달려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선우는 제 허리를 꼭 껴안으며 반가움을 표했습니다. 저는 그 조그만 등을 토닥여주며 세상 모든 행복을 다 얻은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이 맛에 자식 키우고 손주 보는구나 싶었지요. 선우야, 할머니가 우리 선우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왔지. 제 말에 선우의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났습니다. 와, 진짜요? 갈비찜. 아이의 들뜬 목소리에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혜진이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가, 밥만 좀 하려무나. 반찬은 내가 다 해왔으니. 혜진이는 마지못해 부엌으로 따라 들어오며 제가 식탁 위에 올려놓은 반찬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씩 뚜껑을 열어 내용물을 보여주었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비찜 윤기가 좌르르 흐르는 시금치 나물과 고사리 볶음, 고소한 멸치볶음까지. 하지만 혜진이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힘드신데 뭘 이런 걸 다 해오셨어요. 요즘은 배달 음식도 잘 나오고 마트 가면 밀키트도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요. 그 말 속에 담긴 가시를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당신이 해온 음식은 촌스럽고 우리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선우를 보며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할미 손맛이 제일이지? 우리 선우는 할미 반찬 제일 좋아하잖아. 네, 좋아요. 선우의 해맑은 대답이 아니었다면 아마 제 얼굴도 굳어졌을지 모릅니다. 혜진이는 더 말하지 않고 밥솥을 확인하더니 밥은 다행히 조금 있네요라고 툭 내뱉듯 말하고는 수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선우의 그릇에 갈비찜을 듬뿍 덜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바깥은 햇살이 쨍쨍한 여름 날씨인데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어요. 커튼까지 쳐져 있어 집안은 어둑하고 무엇보다 공기가 무척이나 답답하고 후텁지근했습니다. 금세 선우의 이마와 콧등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이 보였죠. 아이는 덥다는 말도 없이 밥을 먹고 있었지만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 집이 왜 이렇게 덥니까? 창문이라도 좀 열지. 제가 말하자 혜진이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미세먼지 안 좋아서요. 창문 열면 먼지 다 들어와요. 그리고 요즘은 방충망 뚫고 들어오는 날벌레도 많아서 웬만하면 안 열어요. 그래도 이렇게 꽉꽉 닫아두면 공기가 탁해서 사람 잡겠다. 선우도 더워하는 것 같은데 에어컨이라도 좀 틀지 그러니? 제 말에 혜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 그 정도로 덥진 않아요. 그리고 이거 조금만 틀어도
관리비 폭탄 맞는 거 아시잖아요. 애는 원래 좀 덥게 커야 면역력도 길러지고 좋은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전기세가 아까운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땀을 뻘뻘 흘리는 아이를 앞에 두고 면역력 운운하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선우는 제 눈치를 한번 쓱 보더니 괜찮아요, 할머니. 저 안 더워요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어른들 눈치 보느라 덥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제 손주가 가여워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되겠다. 할미가 우리 선우 더워서 안 되겠네. 저는 거실벽에 걸린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들었습니다.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지만 모른 척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삑소리와 함께 에어컨 날개가 스르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시원하다. 선우가 작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을 보니 제 마음도 시원해지는 듯 했습니다. 온도는 24도로 맞추고 바람 세기는 중간으로 설정했지요. 이 정도면 쾌적하고 좋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싱크대에 넣고 온 혜진이가 제 손에 들린 리모컨을 보더니 조용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에서 리모컨을 휙 빼앗아 들더군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희 집 온도는 알아서 조절할게요. 이러다 선우 감기 들어요. 혜진이는 싸늘하게 말하며 리모컨 버튼을 몇 번 눌렀습니다. 그러자 에어컨 디스플레이에 표시된 온도가 24도에서 25, 26, 27도로 순식간에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바람 세기는 취침풍인지 미풍인지 모를 가장 약한 단계로 바뀌어 버렸어요. 시원하게 쏟아져 나오던 바람은 온데간데 없이 에어컨이 켜져 있는지 마는지 모를 정도로 미미한 바람만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순식간에 집안은 다시 후텁지근한 공기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가, 이럴 거면 에어컨을 뭐하러 켜놓니? 전기세만 아깝게. 그래도 안 켜는 것보단 낫잖아요. 저희는 원래 이렇게 써요. 혜진이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리모컨을 원래 있던 자리에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고는 소파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단호하고 무례한 태도에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 온도 때문이 아니었어요. 제 의견, 제 행동, 제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그 태도가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와서 손주 하나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며느리에게 면박을 당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거실에서는 희미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에어컨의 무력한 소음만이 답답하게 내려앉은 공기 속을 부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비극은 바로 그 무력한 에어컨 소리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어컨은 있으나 만화한 존재가 되어 벽 위에서 희미한 소음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조금 전에 그 후텁지근함으로 빠르게 회귀하고 있었죠. 혜진이는 보란 듯이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태민이는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번갈아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얼굴로 밥을 꾸역꾸역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풍경의 한가운데서 제 손주 선우만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땀을 닦아내고 있더군요. 아이의 그렁그렁한 눈망울과 마주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세도 며느리의 비위도 다 좋지만 찜통 같은 집안에서 아이를 고생시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문득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에어컨의 원리. 실내의 더운 공기를 밖으로 빼내고 차가운 공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외기는 필연적으로 뜨거운 바람을 내뿜게 됩니다. 그 열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기계는 과열될 수밖에 없지요. 아들네 집은 신축 아파트라 실외기를 베란다 바깥이 아닌 다용도실 안쪽에 별도로 마련된 작은 공간에 설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공간에는 환기를 위한 창문, 소위 말하는 루버창이 달려 있었고요. 그 창문을 닫아둔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은 뜨거운 공기를 내뿜는 난로를 밀폐된 방 안에 켜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옆에 붙어 있는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세탁기와 분리수거함이 놓인 비좁은 공간을 지나 안쪽에 작은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와 함께 웅 하는 기계음이 저를 덮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좁아터진 실외기실의 환기창은 단 한 뼘의 틈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실외기 팬은 필사적으로 돌아가며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었지만 그 열기는 오갈 데 없이 좁은 공간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죠. 실외기 윗부분에 손을 대보려다 닿기도 전에 느껴지는 열기에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러니 집이 더울 수밖에 없지. 쯧쯧. 저는 혀를 차며 환기창의 손잡이를 잡고 힘껏 밀었습니다. 뻑뻑하게 닫혀있던 창살들이 차례로 각도를 바꾸며 바깥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순간 갇혀있던 뜨거운 공기가 훅 빠져나가고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비로소 제 갈 길을 찾아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했죠. 저는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조치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래, 이렇게 해두면 최소한의 환기는 되니 저 약해 빠진 에어컨 바람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터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등 뒤에서 날카로운 혜진이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돌아보자 혜진이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봤다는 듯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보면 모르니? 실외기실 창문 열었다. 이렇게 꽉꽉 닫아놓고 에어컨을 트니 집이 더운 게 아니냐. 이러다 기계 과열돼서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제 차분한 설명에도 혜진이의 표정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말을 무시하고 성큼성큼 다가와 제가 열어놓은 환기창을 다시 닫아버리려 손을 뻗더군요. 아니, 이 창문은 절대 열면 안 되는 문이라고요. 제가 몇 번을 말해요. 아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에어컨을 켰으면 여긴 무조건 열어둬야 하는 곳이야. 이게 상식이라고. 상식이요? 어머니의 그 낡아 빠진 상식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 창문을 열어요? 이거 열면 밖에서 먼지 다 들어오고 비 오면 빗물 들이치고 여름엔 벌레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아파트 입주 교육 때도 관리사무소에서 다용도실 환기창은 필요할 때 빼고는 닫아두라고 했어요. 혜진이는 삿대질까지 해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격앙된 모습에 저는 오히려 침착해졌습니다. 저건 무지에서 비롯된 고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아가, 그건 에어컨을 안 켤 때 이야기겠지. 에어컨을 켜는 중이지 않니? 저 뜨거운 열기를 빼주지 않으면 실외기가 고장 나거나 심하면 불이 붙는다니까. 뉴스에서도 매년 여름마다 나오는 이야기야. 뉴스는 무슨 뉴스요? 어머니, 지금이 무슨 장작돼서 불 피우던 조선시대인 줄 아세요?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데 고작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때 주방 식탁에 앉아있던 태민이가
우물쭈물하며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아, 그만해. 그래도 엄마 말씀도 일리가 있잖아. 환기는 시켜야지. 아들의 소심한 중재에 혜진이의 분노는 오히려 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좀 있어. 당신 엄마가 지금 우리 집 규칙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무시하고 있잖아. 내가 이 창문 때문에 얼마나 신경 쓰는데 청소하기는 또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멍청하게 이걸 왜 열어요? 왜? 멍청하게. 그 단어가 제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아들 며느리 앞에서 제 평생의 삶과 연륜이 멍청하다는 단어 하나로 매도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저는 나지막이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시어미한테 멍청하다고 했니? 제 서늘한 목소리에 혜진이는 움찔했지만 이미 터져나온 감정을 주워 담을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제게서 시선을 피하며 누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죠. 그래. 내가 멍청한 늙은이라 내 눈에는 이 모든 게 유난으로 보이겠지. 자식 새끼 더울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혹시나 불이라도 날까봐 염려하는 마음도 내게는 그저 멍청한 노인네의 시대착오적인 참견으로밖에 안 보이겠지. 제가 언제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어머니가 자꾸 일을 만드시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갈 것을. 결국 혜진이의 입에서 본심이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공간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끼는 손주가 있는 곳이지만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며느리와 제 편 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무력한 아들이 있는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다. 내가 가주마. 내 말대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유난 떤 멍청한 늙은이는 이제 가야지. 저는 뒤돌아 거실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옆에 놓아두었던 제 가방을 들자 혜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네, 어서 가세요. 답답해서 정말 같이 못 있겠네요. 제 집에 와서 왜 이렇게 유난이세요? 제발 좀 가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태민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 미안해. 혜진이가 오늘 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라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났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는 제 등 뒤로 선우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할머니. 하지만 저는 차마 뒤돌아볼 수가 없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제 결심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철컥 하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저를 멍청하다고 매도하던 며느리의 날선 목소리와 저를 지켜주지 못한 아들의 무력한 침묵과 저를 붙잡던 손주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복도에 잠시 서서 방금 닫힌 저 문이 단순히 아들네 집의 현관문이 아니라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닫아버린 문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의 현관문은 제 앞에서 어떠한 미동도 없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제가 있던 세상과 지금 제가 서 있는 세상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완벽하게 분리되어 버렸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위해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혹은 서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 안의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잔뜩 신경 써서 차려입은 옥색 블라우스는 구겨져 있었고 정성 들여 매만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거울 속 늙은 여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처연한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하강하는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억척스럽게 시장 좌판에 앉아 채소를 팔며 태민이를 키웠던 날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을까봐 남들 먹는 거, 입는 거 하나 부족하지 않게 키우려고 제 허리띠를 졸라매던 세월. 그렇게 금지옥엽 키운 아들이 장성하여 번듯한 직장을 잡고 어여쁜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저는 이제 고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지요. 혜진이는 처음부터 저를 어려워했고 태민이는 결혼과 동시에 제 아들이기보다 혜진이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가정에 저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하는 외부인이었습니다. 아파트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제 스마트폰이 윙윙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내 아들 태민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지 않고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제 안에 남은 마지막 이성마저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집에 잘 들어가. 혜진이 대신 내가 사과할게.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신 사과한다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하고 싶어 하는 아들의 비겁함이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6월의 햇살은 여전히 따가웠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황량하고 추웠어요. 창문 하나 열었다고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 쫓겨난 이 기막힌 상황보다 제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도 방관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혜진이가 제게 막말을 퍼부을 때 태민이가 여보, 그만해. 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야. 라고 단 한 번이라도 아내를 제지했더라면 저는 이렇게까지 비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제 눈치와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갈등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방관자일 뿐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에 기댔습니다.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을까? 자식의 성공과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가 받은 것은 멍청한 늙은이라는 모욕과 유난 떤다는 핀잔, 그리고 아들의 철저한 외면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깊은 허무가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눈물을 흘리기에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가여웠습니다. 한참을 달려 익숙한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제 낡은 빌라로 향하는 오르막길을 걷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몇 번이나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집 현관문 앞에 서서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는데 아침에 집을 나설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아침에는 손주를 볼 생각에 설렘으로 가득했던 이 공간이 지금은 상처 입은 저를 가두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침에 갈비찜을 끓이며 풍겼던 달큼한 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식탁 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모두 마르고 더 이상 흘릴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 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벽에 걸린 태민이의 결혼사진, 선우의 돌사진.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하지만 남은 인생마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내게 멍청하다고 소리치고 나를 집에서 내쫓은 그들에게 내 남은 시간과 재산을 바칠 수는 없다. 제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그리고 이내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이 집,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이 약간의 재산. 이것은 온전히 나의 것입니다. 나의 피와 땀, 나의 눈물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그 누구도 아닌 오롯이 박 여사,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리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대 앞으로 갔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닦아내고 거울 속의 저를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늙은 여인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갑고도 단단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을 시작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막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밤새 뒤척였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고 또렷했어요. 어제의 슬픔과 분노는 차가운 결심 아래로 가라앉아 제 행동의 단단한 기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욕실로 들어가 찬물로 오랫동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여전히 늙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제 아들네 집에 갈 때 입었던 옥색 블라우스가 아니었어요. 그 옷은 어제의 치욕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으니까요. 대신 저는 몇 년 전 태민이의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짙은 남색의 단정한 투피스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앞에 앉아 아주 옅게 분을 바르고 입술연지도 꼼꼼히 발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계약을 앞둔 사업가처럼 저 자신에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현관을 나서는 제 발걸음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제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에서 가장 큰 상가 건물 1층에 자리한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중개인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연신 전화기를 붙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잠시 통화를 멈추고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평범한 늙은이가 집 시세나 물어보러 왔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르신? 집을 내놓으려고 하오. 제 단호한 말에 중개인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사무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시세부터 정확히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빌라 주소를 말하며 덧붙였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도 상관없으니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분해 주시오. 현금 거래가 가능한 확실한 사람으로 알아봐주면 더 좋겠소. 제 말투와 태도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중개인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컴퓨터로 무언가를 분주하게 검색하더니 제게 서류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저는 매물 위탁 계약서에 망설임 없이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보낸 태민이를 키워낸 그 집을 처분하는 중대한 결정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오자마자 저는 곧장 주거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아 저는 제가 가진 모든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태민이 몰래 십시일반 모아왔던 비상금 통장, 남편이 남긴 유산이 들어있는 정기예금, 매달 푼 돈을 쪼개 넣던 적금 통장까지. 창구 직원은 여러 개의 통장을 한 번에 해지하려는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자녀분들이랑은 상의가 되신 건가요? 혹시 보이스피싱 같은 건 아니시죠? 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합니까? 이건 온전히 내 결정이니 어서 처리나 해주시겠어요? 제 단호한 태도에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제 요청대로 모든 예적금을 해지하여 하나의 입출금 계좌로 모아주었습니다. 잠시 후 제 앞에 놓인 통장에는 제 평생 처음 보는 큰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0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 남은 인생을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자유의 증표이자 저를 함부로 대했던 이들에게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는 무기였습니다. 은행을 나온 제 마지막 목적지는 서초동의 한 법률 사무소였습니다. 예전에 TV 법률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는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죠.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해둔 터라 오래 기다리지 않고 변호사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젊고 똑똑해 보이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